제발 이 결혼을 허락해주세요. 딸이 완고한 아버지에게 울면서 애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될 줄 몰랐는데 쑥스럽군요. 전 에드워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거창한 정도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은 저와 딸 아이 2명에 아내는 몸이 연약한 편이라 산고로 하늘의 별이 되었죠. 아내는 대학교 때 만나게 되었는데 같은 경영학과인데다가 성격도 잘 맞고 밝고 매력적인 사람이라 제가 그녀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기가 많은 데다가 처음 만났을 땐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고 저 역시 다른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서로 짝이 있으니 마음을 추스리려 했지만 그녀에게 마음이 가는 걸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자친구와는 결국 헤어진 후 좀 비겁할 수 있지만 그녀에게 친구로서 다가갔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그녀의 남자친구와 많은 트러블이 있었던 차였습니다. 저에게 털어놓기를 자신은 졸업하고 앞으로의 꿈이 있고 일을 하고 싶은데 결혼하고 나면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짝이고 꿈이 가득한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하다니 저는 듣고 몹시 분노했죠. 몹시 사랑스러운 그녀이기 때문에 집에 가둬두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제가 봐도 그녀는 몸은 약할지라도 재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집에 박혀있기엔 너무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너의 꿈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며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제 말에 영향을 받은 걸까요? 그녀는 결국 그와 헤어지고 말았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기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헤어진 후 그녀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고 전 그녀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죠. 그런 저를 알아준 건지 그녀는 어느 날 저에게 당당하게 사귀자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고백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와 연인이 되었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정말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하고 졸업 후 제가 사업할 때 그녀가 비서를 자청해서 했고 우린 좋은 연인이자 파트너였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있긴 했지만 사업도 정말 잘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희는 축복 속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사이에서 아이가 잘 안 생긴다는 거였죠. 저는 사실 아이를 가지는 것에 회의적이었는데 그 원인은 그녀의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었고 혹여나 출산하다 잘못될까봐 그녀가 임신하는 걸 반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된 그녀는 엄마가 되고 싶다며 부단히 노력했고 심지어 힘든 시험관 시술까지 그 연약한 몸으로 견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내를 최선을 다해 돌보며 응원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염원하던 일이 일어났죠. 기적처럼 아내가 임신에 성공했고 초음파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던 그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떠오르죠. 하지만 전 아내처럼 기뻐할 수 없었던 게 배가 불러올수록 그녀는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일과 꿈까지 그만둔 채 집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집에 머물면서 사람을 써서 24시간 함께 돌보았지만 그녀의 몸은 나날이 약해져갔고 뱃속의 아기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입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안 그래도 쇠약한데 입덧으로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해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 당사자인 아내는 되려 웃어 보이며 힘들지만 행복하고 이 뱃속에 사랑하는 당신과 나의 결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배를 만져보라는 말에 저는 그녀의 배에 손을 조심스럽게 가져갔고 기다렸다는 듯 발을 차는 아이의 진동이 제 손에 전해져 왔죠.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그녀는 출산을 하였습니다. 아기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그녀의 몸은 한계였고 아이를 낳고 얼마 안 가서 하늘로 떠나고 말았죠. 아내가 남긴 유언은 우리 딸 릴리를 사랑하고 아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쏙 빼닮은 릴리는 갈색 눈에 밤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죠. 응애응애 우는 모습이 별이 된 엄마를 추모하는 것 같았고 전 아이를 조심스레 안으며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아이를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 릴리를 지키겠다고요. 릴리는 무럭무럭 자랐고 다행히 저를 닮아 몸이 튼튼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저의 체력이라니 정말 기뻤죠. 젖 먹는 것부터 교육, 교우관계, 환경 모든 걸 신경 썼습니다. 아내의 바람대로 그리고 저의 소중한 딸이었기에 사랑을 듬뿍 쏟았죠. 가능하면 사업도 재택근무로 돌리며 아이와 교감하려 애썼고 그 정성을 신께서도 아셨는지 정말 구김살 하나 없이 밝게 자라주는 딸의 모습이 저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케이트, 보고 있어?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고 있어. 저는 종종 밤하늘을 보며 그렇게 중얼거렸죠. 그렇게 릴리가 청소년기를 지낼 무렵 차에 치이는 사고가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안전하고 치안이 좋은 동네인데다가 아이가 바깥 활동을 좋아해서 밖을 나가려 하면 유모를 붙여서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밖에서 자유롭게 노는 아이의 모습이 좋으면서도 불안했지만 어른이 함께하니 괜찮을 거라 믿고 맡긴 것이었죠. 그런데 운이 없게도 난폭 운전으로 인해 크게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수술을 끝내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이를 만났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고 저는 아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아, 케이트, 미안해.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 케이트, 제발 우리 아이를 지켜줘. 데리고 가지 말아줘. 제 삶의 이유인 아이였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존재여서 저는 매일 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이게도 아이가 깨어났고 첫마디가 미안하다는 사과였을 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케이트, 우리 아이를 지켜줘서 고마워. 사랑하는 우리 릴리를 내가 꼭 지킬 거야. 그 후로 저는 아이의 신변 보호를 강화했고 보디가드를 고용해 외출할 때는 반드시 차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바깥 활동도 저와 함께일 때나 학교 수업, 학교 이벤트 때만 허용했습니다. 아이는 갑갑해 했지만 저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 성년 때까지만이라도 무탈 없이 지켜주고 싶었고 그 마음은 갈수록 커다래지기만 했죠. 그 후에 성인이 되어서도 저는 친구를 빙자한 보디가드를 계속 붙였고 되도록 미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릴리에게 무슨 큰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아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땐 집을 아예 대학 근처로 옮겨서 통학하게 했고 이럴 때 제가 재력가인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사업 미팅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게 됐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며 대리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되도록이면 릴리를 위해 미국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 파트너였던 친구가 애걸복걸하며 한 번만 같이 가달라고 하더군요. 그의 딸과 친구였던 릴리까지 합세해서 저를 설득하는데 딸까지 그러니 도무지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집에 있고 어디 위험한 곳 가지 말고 친구의 딸인 페투니아와 떨어지지 말라고 당부했죠. 그렇게 단단히 주의시키고 저는 친구와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기분이 정말 최악이었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중국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한 공항은 시끄러웠고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친구가 고속열차를 타면 금방이라고 해서 탔고 친구는 몇 번이고 빠를 거라며 아마 몇 시간 걸릴 걸 몇십 분 안에 도착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 눈치를 보고 떠드는 것 같았지만 전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빨리 모든 걸 끝내고 릴리의 곁으로 가고 싶었죠. 하지만 중국인들의 수다 때문에 기차 안은 공항보다 몇 배는 시끄러웠고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미국에서도 탈 일이 좀처럼 없었던 난생 처음 타본 열차 안에서 저는 최악의 기분을 맛봐야 했습니다. 춥고 냄새나고 화를 꾹꾹 누르며 갔죠. 그렇게 간신히 호텔에 도착한 친구가 저에게 애써 웃으며 호텔이 참 좋다고 아부를 했고 저는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바로 저희는 약속 시간에 맞춰서 미팅 준비를 해서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날씨는 최악이었는데 베이징에 유례없는 폭설이라며 눈이 미친 듯이 내리더군요. 결국 출발조차 못해 저는 인상을 썼고 친구는 일단 미팅을 미루자 했죠. 내일이면 눈이 그치고 치워져 있지 않겠냐고요. 치워지기는커녕 젠장 맞을 눈은 계속 내렸고 결국 화상 미팅을 했습니다. 저는 이럴 거면 뭐하러 중국에 왔냐고 친구를 닥달했죠. 더 최악인 것은 눈 때문에 항공편이 전부 결항이 됐고 덕분에 저는 장장 2주를 중국 베이징 호텔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딸과 꾸준히 연락을 했고 딸은 미소를 보여주며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매일 화상 통화를 했고 딸의 안전을 확인한 저는 미국에 갈 날만을 고대했습니다. 겨우 눈이 그치고 항공편이 뜨던 날 저는 가장 빠른 비행기로 미국의 집으로 돌아갔죠. 다행히도 딸은 친구 페투니아와 집에 잘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아 보이는 딸의 얼굴에 안심했죠. 2주나 집을 비웠는데도 절 원망하기는커녕 어서 오라며 저를 안아주는 딸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딸은 커가면서 갈수록 아내를 닮아 아름다워져 갔고 저는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눈동자를 계속 지켜주리라 이날도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요. 그런지 한 세 달이 흘렀을까요?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딸이 방으로 찾아왔고 머뭇거리는 모습에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버지께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설마? 저는 불길했지만 애써 웃으며 새 친구를 사귀었니? 라고 물었고 무정하게도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맙소사. 남자를 대체 언제? 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 제가 모르는 딸의 연애사라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성인이었고
그녀는 그럴 권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잡놈이냐고 소리치고 싶은 걸 애써 참으며 물었죠.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니 정말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멋진 남성이라고 하더군요. 진부한 소설 같은 표현이었지만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심했습니다. 딸의 눈은 아내를 닮아 매우 높았고 전 그렇게 알고 아니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눈앞에 선 남자는 제가 상상하던 잘생기고 키가 훤칠한 미국 남성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색이 까만 동양인이었죠. 저는 눈을 깜빡이며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이라니?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그의 위아래를 훑어봤고 그는 확실히 키가 크고 용모가 수려했지만 너무 어려 보였습니다.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고 딸의 또래라 혹시 유학생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한국인이고 한국에 놀러왔던 제 딸과 눈이 맞아 사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여행이라고? 대체 언제 여행을 갔다는 건지 의아한 와중에 알고 보니 딸은 제가 중국에 간 사이 몰래 페투니아와 한국에 놀러 갔다 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검증도 안 된 외국인이랑 무턱대고 사귀다니. 릴리 제정신이니? 기가 막혔던 저는 소리쳤죠. 딸 앞에서 그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어서 그런지 릴리는 충격받은 표정을 짓다가 이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검증된 사람이고 본인이 잘 안다고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외치길래 내가 어떻게 아냐고 저는 화를 냈죠. 저는 수연이라는 남자를 노려보며 혹시 좀 사는 여자라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릴리에게 붙은 인간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얼마를 원하지? 원하는 만큼 줄 테니 당장 내 딸에게서 떨어져.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그러자 딸이 화를 내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그에 대해 알려고 하지는 않고 다짜고짜 돈을 내밀냐며 실망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선 딸은 수연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바로 보디가드를 붙였습니다. 다행히 릴리는 페투니아의 집으로 갔더군요. 저는 충격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딸과 이렇게 크게 싸운 것도 처음이었고 저렇게 단호하게 집을 나가버린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저 단호한 성격은 아내에게서 물려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민했지만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뜻을 굽히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키운 딸인데 애지중지한 저의 사랑스러운 보물을 아무 놈팽이에게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도 의견을 굽힐 생각이 없었는지 일주일이나 넘게 집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교제를 허락할 수 없었고 그저 딸이 무사한지 사람을 통해 보고받고 페투니아에게 부탁해 아이를 챙기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아, 케이트. 이럴 때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아내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애원했지요. 당신과 나의 딸이 수연인지 뭔지 아는 놈에게 넘어가게 생겼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생각지 못한 변화가 오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쪽이 아닌 나쁜 쪽으로요. 그 수연인지 뭔지 아는 놈이 제 집으로 매일매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딸과 함께 올 때도 있었고 어떨 땐 혼자 올 때도 있었죠. 관리인에게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다더군요. 수연인지 뭔지는 저와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고요. 전 당연히 거부했고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딸이 함께 왔을 때는 망설여지긴 했지만 굽힐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이틀, 보름, 이 남자애는 계속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회사에 있으면 회사에, 집에 있으면 집에, 골프를 치고 있으면 골프장까지 따라왔죠.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갈 법한 곳을 릴리에게 물어봤는지 정말 끈질기게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런 진딧물같이 떨어지지 않는 놈을 봤나 싶었죠. 질 수 없었고 어디 따라올 테면 따라오라는 심정으로 하루는 집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진 호수로 갔습니다. 차로 오래 운전해야 하는 곳이었죠. 제 어머니,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오두막이 세워진 곳으로 비밀 장소라 길도 험하고 여기로 올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설마 여기까진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흡족해 있죠. 저는 낚시를 시작했고 어릴 적부터 추억이 있었던 곳이어서 그랬는지 과거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케이트와 릴리를 떠올리고 결국 눈물을 흘렸죠. 어쩌다 일이 되었는지 분명 최선을 다한 것 같았는데 정성이 부족했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앉아서 호수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발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 딸 아이와 그 망할 놈팽이가 와 있더군요. 저는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장비를 챙겼고 제 이름을 부르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애써 무시하고 돌아서서 걷는 순간이었습니다. 위험하다는 비명소리가 들려옴과 동시에 제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고 호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호수는 맑지만 깊은 곳이었고 저는 손발을 허우적댔습니다만 힘이 점점 빠지고 정신도 점점 잃고 있었습니다. 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고 이대로 죽는 걸까 싶어 그대로 허우적거리던 손발을 놓고 물로 점점 가라앉을 때 누군가 저를 붙들었죠. 저는 그 순간 그대로 기절했고 아무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이더군요. 병실이었고 훌쩍이는 소리에 옆을 바라보니 릴리가 퉁퉁 부은 눈으로 울다가 제가 눈이 뜬 걸 보고 배를 누르며 외치더군요. 아버지가 깨셨다고 나가서 외치자 바로 의료진이 달려와서 제 상태를 체크했고 한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고 릴리가 답하길 그 수연인가 하는 놈팽이가 절 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울면서 이럴 때마저 그런 소리냐며 화를 내더군요. 제가 정말 죽을 뻔했다고 수연인지 뭔지가 로프를 몸에 감고 뛰어들지 않았다면 제가 죽었을 거라고 릴리가 외쳤습니다. 꺼이꺼이 우는 딸을 보며 저는 진짜 사실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물론 도무지 믿기지는 않았지만요. 그 녀석은 어디 있냐고 물었고 릴리는 그가 저체온증이 와서 다른 병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괜시리 속이 울컥하더군요.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에게 목숨을 빚지게 될 줄은 몰랐고 열받으면서도 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은인이 된 셈이니까요.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하고 저렇게 목숨을 걸고 뛰어들 정도면 그래도 제 딸 하나는 지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죽게 되어 혼자 남은 릴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으니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전 바로 수연을 불렀고 물었죠. 릴리가 그렇게 좋냐고 내 딸을 위해 살 수 있냐고 물으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두 사람의 교제를 허락했고 퇴원해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일에 복귀했습니다. 딸 역시 집으로 돌아왔고 수연은 미국에 더 머물 수 없어 한국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며칠 안 되어 딸이 제안하길 제가 수연과 친해졌으면 좋겠으니 이참에 한국에 같이 가서 여행도 하면서 추억을 같이 쌓자고 하는 겁니다. 딸의 진심 어린 부탁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승낙하면서 생각해보니 릴리와 해외여행을 가본 일이 없다는 걸 깨닫고 좋은 기회구나 생각했습니다. 휴가를 좀 길게 내고 짐을 꾸린 저는 릴리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중국 출장에서의 기억이 떠올라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도착한 인천공항은 매우 깨끗하고 시끄럽지 않더군요. 마중 나와있던 수연은 저에게 밝은 미소를 보이며 인사를 했고 저희는 그를 따라 차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예약은 이미 다 되어 있었고 저녁 무렵이라 저희는 일단 쉬고 내일부터 관광을 하기로 했죠. 수연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냐고 저에게 물었고 이미 한국에 한번 왔었던 딸은 이것저것 추천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복궁 같은 유명한 곳이었고 서울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으니 당연히 서울 관광을 해야 하지만 전 심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좋지만 여기 경주라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했죠. 당연히 릴리의 표정은 구겨졌고 저는 팔짱을 끼며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셈이냐? 하고서요. 수연은 내일이라도 당장 갈 수 있는 표를 예매해 두겠다고 했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차로 가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고속 열차를 타고 가자고 하더군요. KTX인지 뭔지 하는 거로요. 전 바로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고 그 시끄럽고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 가득한 열차를 또 탈 걸 생각하니 아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차로 가면 왕복 8시간이 넘게 걸릴 수 있다는 말에 그냥 항복했습니다. 제가 가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으로 호텔에서 무난하게 조식을 먹고 KTX라는 것을 타러 갔는데 서울역은 꽤 크고 깨끗했습니다. 공항에 이어서 인상 깊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가득 몰려 타는 곳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애써 짜증을 누르며 KTX를 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쾌적했고 안은 조용하니 시끄럽지 않고 의자도 편안했거든요. 냄새는커녕 더러움조차 보이지 않아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는 저에게 수연이 계란과 귤을 까주었습니다. 열차 안에선 보통 이걸 먹는다고 하길래 생소했지만 전 계란과 귤을 먹으며 바깥 경치를 구경했습니다. 날씨는 겨울이라 삭막했지만 처음 보는 풍경은 인상 깊었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활기차 보였습니다. 저희는 약 2시간이 걸려 경주에 도착했고 지도를 바로 검색해보니 거의 한국의 아래쪽 끝자락에 있는 지역이더군요. 이렇게 빨리 쾌적하게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만족스러운 승차감이었고 중국과는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수연이 안내하는 곳으로 갔고 아직 점심 먹기 이른 시간이라 잠깐 산책을 권하는 그의 말에 저는 흔쾌히 수락했죠. 저희가 렌트한 차로 간 곳은 커다란 능이라는 것이 있는 곳이었는데 왕들의 무덤이라고 들은 그것은 정말 거대했습니다. 날씨는 추웠습니다만 정말 산책하기에 분위기가 좋은 곳이고 근처에 황리단길이라고 하는 곳도 있더군요. 산책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그쪽으로 갔고 수연이 안내한 곳은 낙곱새라고 하는 음식을 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외부 내부 다 깔끔했고 생소했지만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한 입 먹어본 소감은 맵지만 꽤 훌륭한 맛이라는 거였죠. 저는 밥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먹다 파전도 먹고
낙지젓 비빔밥이라는 것도 시켜 먹었습니다. 전부 미국에서 먹기엔 쉽지 않은 음식이라 더 맛있게 먹었고 기분 좋은 경치와 교통수단, 그리고 관광까지 저의 수연에 대한 호감도는 점점 오르고 있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나온 우리들은 바로 근처에 아기자기한 딸이 좋아하는 카페로 들렀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연의 가정사는 조실부모하고 형과 함께 열심히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마음이 숙연해진 채로 귀를 기울였죠. 수연과 형은 열심히 공부해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고 대기업 취직에 도전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연에게 혹시 미국으로 건너올 생각은 없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를 지원해줄 능력이 저에겐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릴리는 정말 기뻐했고 수연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괜찮으면 형도 같이 미국으로 와도 좋다고 했고 수연은 정말 기쁜지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릴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수연에게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와 릴리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를 정말 행복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무슨 일이 있으면 도울 테니 꼭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렸고 화장실에 갔다 온 릴리가 혹시 그를 울린 게 아빠냐고 저를 타박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항변했고 저희 셋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등 유명 명소를 관람한 우리들은 다음 날 서울로 놀러 왔습니다. 서울에서의 관광도 즐기며 유명한 인사동이나 경복궁, 남산타워에 갔고 인천에 가서 조개구이를 먹었죠.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즐겁게 보낸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저와 딸은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에 1년이 지나 릴리와 수연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딸을 보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형과 함께 미국으로 들어온 수연은 제 사업을 함께하기 시작했고 그의 형은 대학원에 들어가 좀 더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릴리를 닮은 예쁜 아들과 수연을 닮은 잘생긴 딸이 태어났습니다. 네, 제 손주들이죠.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고 릴리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어리석게도 이렇게 훌륭한 한국 사위를 놓칠 뻔했고요. 릴리가 케이트를 닮아 다행입니다. 케이트 보고 있어? 릴리가 엄마가 되어서 두 아이를 낳았어. 멋진 한국 사람을 만나서 말이야. 앞으로도 나는 내 딸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지켜볼 생각이야. 그리고 마지막엔 당신의 곁으로 돌아가겠지. 그때는 날 안아줄 수 있을까? 당신의 품이 많이 그리웠거든. 그리고 당신과 함께 하늘의 별이 되어서 우리 릴리와 수연 그리고 손주들을 지켜볼 거야. 당신도 함께 해줄 거지. 사랑해 케이트.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